자, 잠깐만 칠판 좀 보세요. 이제 선지 원리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독서 영역이죠. 그죠? 보통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비문학은 훈련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 지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영역이 있고요. 훈련적, 사실 훈련이라고 쓰는 것도 말이 안 맞기는 해, 사실. 그래도 이제 크게 나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나눈다면 훈련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사실 지식적 측면으로 적용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당연히 문법을 지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어, 뭐 역설법, 반어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실전에 맞춰서 한다면 EBS 연계 문학의 활용,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지식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영역은 사실 훈련적 측면으로 가시는 겁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문학이나 비문학의 독해, 화법이나 작문 이런 거는 훈련의 영역으로 가거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비문학은 어찌됐든 간에 개념적 정보보다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훈련이 더 중요한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 학원을 끝까지 다닐지 다른 학원으로 갈지 어떨지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방법은 바꾸더라도 공부의 지속성은 유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비문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돼요. 뭘 공부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문해력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독해라고 하는 거지.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연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라. 그래서 비문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문해력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거야. 아무래도 수업은 이쪽에 맞춰지는 거겠죠. 방금 요 앞타임에 강의 드렸던 것도 요거잖아. 그러나는 뭐 상반관계다, 특히는 강조점 나온다. 일문단의 화제 찾아라. 스킬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뭘 배우는 거냐면은 배경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비문학 강의를 하면서 이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 그럴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지. 뭐가 나올 줄 알고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해. 그러면 과탐까지 공부하라는 뜻이야? 물화생지를 전부 다? 법조문을 공부해야 돼? 예술을 공부해야 되고 세잔이 누군지 공부해야 되고 아도르노가 누군지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바뀌었다 또는 작년부터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오늘 이제 실전 지문을 읽을 건데 이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크게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경제 지문이야. 자, 그럼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 필기하실 필요 없어.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왜 대학 가?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대학을 가? 좋은 직장이죠. 학문적 탐구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가급적이면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 진로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상실현이라든가 삶의 목적성을 성취감을 자아실현을 하고자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는 것을 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학벌 위주 사회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커지는 거죠.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군을 100% 직업군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대학을 나와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몇 %밖에 안 될까? 크게 잡아봐야 4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한 학생이 대학을 갈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1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 들 수도 있겠죠. 좀 덜 들 수도 있겠지만 평균 데이터가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투자해야 되는 돈이 1억 7천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들 겁니다. 여기에는 사교육비를 아마도 최소화시켰을 거기 때문에. 그지? 대학 등록금만 해도 1년에 보통 1,000만 원 기준 잡아도 4년이면 그것만 해도 4천만 원인데. 되게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군은 크게 잡아봐야 40%밖에 안 돼. 그 나머지 60%는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야.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 학원 강사도 사실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학원 강사라든가 뭐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검사, 변호사 이런 계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내가 무슨 요리를 좋아해, 뭐 중국집을 차리던 분식집을 차리던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 뭐 요리학원 가가지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한식 자격증 이런 거.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거야. 대학은 너도 나도 반드시 가야 되고 막상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직업적 요소에 대학 졸업증이 필요한 건 40%밖에 안 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학벌 사회라서 그래요. 하다못해 요리사를 뽑아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웃긴 거야. 요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백종원이 아마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을 겁니다. 연세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 음식 전문가잖아.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대학 왜 나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리사로서의 뭐 로컬 지역에서 뭐 맛있는 분식집, 맛집 소문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면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우송대학교 조리학과를 가야 돼. 우리나라 탑클래스거든. 아니면은 세종대학교의 외식산업이라든가 뭐 이상한 어떤 연관된 학과를 가야 돼. 그래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네 구멍가게 분식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꿈을 살 수 있고 좀 더 거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 학벌 사회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어디 가서 대졸자냐 고졸자냐가 주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부모님도 하시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우리 미르가 언니도 뭐 이제 공부해라 대학 가라 그러는데 나도 뭐 그런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뭐 가온이는 꿈을 정했더라고. 안과 의사가 될 거래.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상상과 망상은 다르다. 집사람한테 혼났죠. 자라나는 새싹에 제초제 뿌리냐고. 우리 가온이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럴 리가. 일단 농구 선수는 못 돼. 성장센터 갔다 왔거든. 되게 죄책감이 느껴졌죠. 가온이 잘못은 아니란 말이지 그게. 미안하다 가온아.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잔학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진로를 하고 무엇이든 간에 돈의 논리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니네 모의고사 읽을 때, 모의고사라든가 비문학 읽을 때 뭐 문학에서야 간혹가다 돈이라는 소설 같은 영역에서는 돈이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쓰지만 비문학 읽을 때 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돈이라는 단어 본 적 있니? 안 나오죠? 뭐라고 나와 이거? 경제. 자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나? 경제 주체의 3요소 누구지? 개인, 기업, 국가, 또 정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그 지문을 돈과 경제와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개인을 중심으로 두고 그 지문을 쓰면 그 지문의 내용이 뭐가 나올까? 돈이라는 것이 잘 봐. 백성, 국민, 시민, 서민 다 같은 요소죠. 고전문학에서 뭐라고 하고? 만백성이라고 하고. 사탐에서 뭐라 그러고? 시민, 국민이라고 하고. 근대화 소설에서 뭐라고 하고? 서민이라고 하고. 용어가 다르지. 그걸 배경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 지문을 쓸 때 자본과 관련된 지문을 쓴다면 개인을 중심으로 그 지문을 구성한다면 뭐가 나오냐면은 돈을 버는 거야, 개인이.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비문학 지문에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돈을 왜 벌지 우리가? 소비하려고. 무언가 원하는 걸 사려고. 소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이 소득과 소비에 대한 개인적 심리 절벽이 나와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인간은 만족하는가? 심리적 요소로 결부가 돼.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 자, 기업을 중심으로 쓸 거야. 기업에서의 자본은 뭐가 돼? 이윤이 되는 거야. 소득이 있듯이 소비도 있겠죠. 기업이 소비하는 돈은 뭐가 돼?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돈을 많이 벌려는 거죠. 그럼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 나오겠지, 뒤에. 기업이 투자할 때 어떤 조건이 나오겠지.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야? 성장이야. 자, 국가나 정부에서 돈은 국가가 돈을 받아들여야죠. 그걸 뭐라 그래? 조세라고 합니다. 세금이라고. 국가도 돈을 쓰겠죠. 그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금리나 채권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금리나 채권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재정사업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비문학에서의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나오면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떠올릴 거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이제 고전역학, 양자역학이 나올 거고 생명 지문에서는 보통 동물보다는 인간을 건드리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인간 생명체의 특정 기능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역할이 나올 거예요. 혈액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의 우리 신체적 메커니즘이 나올 거야. 더 나아가서 치료제가 나올 거고 지구과학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천체가 나온다든가 행성의 어떤 지구와의 관계성이 나올 거고 우주학적인 기술이 나올 거야. 기술 지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은 안 나와.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패턴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구조화된 패턴이 있는가? 그거는 사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구조화라든가 핵심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기술을 배우는 거고 배경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일문단에 개인과 경제와 자본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면 이거의 중심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배경지식을 떠올려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갑시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너무 무거워. 어떻게 다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출을 하셔야 돼. 기출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강사들이 1년 입시생들,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기준으로 기출을 몇 번 하라고 하냐면 3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3번 하기가 힘드셔. 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이번 방학 때 한 번 하셔야 돼. 두 번째 언제 하면 좋을까? 이제 여름방학부터 한 번 더 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2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문의 구조라든가 수능에서 많이 건드리는 어떤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실 거야. 두 번째, 뭐 하셔야 돼? EBS 연계교재 독서 영역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뭐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 읽기만 하세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 비문학을. 왜 안 할까? 수능에 4줄 나와, 4줄. 읽어봐야 어차피 문제는 못 풀어. 수능에는 정말 비효율적인 거라서 하지는 않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기출과 EBS 연계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반드시 습득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배경 지식과 관련한 비문학과 관련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다 드렸어 옛날에. 꽤 두꺼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만드는 것보다 시중에 있는 게 더 잘 될 거라는 믿음 하에 나보다 더 잘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다 줬어. 읽으라고. 내가 큰 실수를 했죠. 비문학 과제물도 안 읽어서 찍어오는 애들한테 배경 지식을 읽으라고 자료집을 줬으니 하겠냐고. 아니 뭘 준비를 안 하고 무조건 어렵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수업 시간에 기출은 많이 보겠지만 내가 3개년, 4개년 기출을 2번, 3번 수업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그거 한 얘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음식 뭐 좋아해요? 난 분식을 좋아해. 무슨 분식? 뒤따라 나와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내가 비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 특히 오늘 조금 있다가 수업할 때 이게 어떻게 수능에 활용되는가를 보여드릴 거야. 특히 경제지문. 다른 건 몰라도 경제지문만큼은 하셔야 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다시 보시고 14페이지를 볼 겁니다. 자, 선택지 원리를 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 졸지 말고. 제1원칙 복사 축약인데 뭐 좀 옛날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샘플을 예시문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복사 축약. 뭐 말 쉽죠? 제시문의 내용을 선택지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은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재진술 및 어순도치.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셔봐야 뭐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정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만 잡자. 재진술 및 어순도치.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약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진 문장을 결합시키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를 봅시다. 연습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광전자가 제일 다이노드에 충돌을 한대요. 그럼 이제 전자가 어떻게 된대요? 충돌하면서 이거 사실 굳이 설명을 하면 광전자 하나가 딱 충돌을 하면은 증배됩니다. 2개로. 여기에서 다시 2개, 2개, 4개. 그럼 여긴 8개, 여긴 16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1개가 들어갔는데 2, 3, 4, 5 다이노드까지 가면은 벌써 16개가 돼버려. 요거 말하는 거야.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뭐 돼요? 증배돼요. 요 정도 어휘는 좀 알죠? 미약한 빛 1개가 들어오더라도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를 봅시다. 이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수는 1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수보다 뭐됐다? 많다. 왜? 어떻게 쓴 거야?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된다라는 말을 많다라는 말로 그냥 재진술 단어 자체를 바꾼 거지. 이런 정도 수준은 거의 카피형 선택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따온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축약 복사 선택지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켰는데 하나만 넣습니다. 요즘에 잘 사용하질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자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빨리빨리 할게. 그냥 원리만 배우는 거니까. 밑에 거 2줄을 잠깐 읽어보시면은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 해봅시다. 여기 그러나가 들어있는 거지. 쉽지 않다. 하지만 뒤가 더 중요하다. 빈 일자리와 실업관계를 보여주는 뭐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수요 부족 실업과 어쩌고 저쩌고를 구분할 수 있다. 고세로 가지고 온 거죠. 이거 완전 복사형 선택지가 되는 거지. 원리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이제 보시면 이걸 약간 축약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좀 직장을 바꾸고 싶은데 정보가 불충분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내가 좀 직장을 바꾸려고 내
의지에 의해서 그냥 직장을 때려치고 백수가 된 거야. 자발적 실업이야. 경제 상황과 관계가 없어. 자, 마찰적 실업은 경제 상황이라는 말을 이제 요거 재진술.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라고 표현만 바꿨을 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절적 실업이라고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계절적 실업이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저 해운대 광안리 가면은 해수욕장 여름엔 장사가 되게 잘 되겠지. 그죠? 거기서 뭐 파라솔 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지금은 놀고 있겠지. 그죠? 어쩔 수 없는 백수가 됐죠. 경제랑은 상관이 없죠. 요렇게 요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추론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진술이 되겠지.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위에 있는 요 A 문장과 요 아래에 있는 B 문장을 합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재진술의 원리까지 적용해서 이런 것을 축약이라 그래. 이거 연습 한 번만 할 건데 어디를 잠깐 보냐면 여러분들 32페이지 잠깐 보세요. 32페이지를 보시면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그냥 밑줄 긋거나 그러지 마시고 32페이지 2문단 첫 번째 문장만 읽을게요. 2-1 그 선생님이 지문 분석할 때는 문장에다 번호를 다 붙여놨어. 빨리빨리 따라오시라고. 2-1 문장을 보세요. 32페이지.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눈으로만 보세요.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래. 눈으로만 봐. 아니래.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대. 단어만 눈으로 보세요. 됐니? 자, 2-3번 선, 한 장을, 두 장을 넘기셔서 36페이지에 2번 문항의 4번 선지를 잠깐 보세요. 눈으로 읽어봐. 아까 읽은 두 문장이 조인트 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하는 거야. 좀 떨어져 있는 거를 갖다 붙이는 거.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야, 그냥. 뭐 접근 기술이나 원리는 없어요. 형태만 보여드리는 거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14페이지에서 복사라는 것은 뭐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축약이라는 것은 뭐다? 좀 떨어져 있는 정보를 한 문장으로 묶이는 것. 원리만 배우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 변화인데요. 잠깐만 여기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시 여기는 거긴 한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교체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정보 왜곡도 있고 뭐 양면도 있고 재진술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주체, 객체, 서술어 등 요걸 바꾼다라는 말은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라고 적혀 있는데 선지에다가는 영희가 철수를 때렸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했었던 법지문으로 잠깐 예를 들자면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으나 선지에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좀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고 정확하게 읽으라는 말이죠. 여기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왜 별표를 칠까? 요즘 수능 트렌드가 저래. 꼼꼼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비문학 실전 독해 들어가면은 졸지 마. 진짜 다 던져버릴 거야. 습관됩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요 밑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 하나의 프로테아솜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대. 그죠? 그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된대. 잠깐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있는데 75%를 제외한 나머지 25%의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그죠? 그 아미노산이 분해될 거야. 분해될 때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된대.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죠? 파란색이 이제 아미노기가 된 거야. 그가 뭐야?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는 거지. 그럼 칠판의 색깔상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형성되는 건 요 파란색 아미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그죠? 근데 밑에 선지를 보세요. 여기서 끊을 거야. 이걸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주 재료로 하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게 심플하게 써주면 좋은데 요즘 수능 트렌드 자체가 좀 꼰단 말이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바꾸셔야 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아미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그럼 어떤 부분이 돼버려?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 틀렸지? 파란색을 설명해 놓고서는 빨강색을 주어로 놓으면 안 되겠지. 이런 게 주체 왜곡이라는 거야.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는데 영희가 철수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됐니? 이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거의 집중력의 문제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해봐 지금. 두 번째 거 OX. 시은아 했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습관적으로 좀 약간 그런 느낌에서 한 놈만 패 느낌이 있거든. 그지? 근데 나랑 계속 질문하면은 나중에 수능 잘 봐. 진짜로. 매년 그랬어. 시은이는 수능 1등급 나올 거야. 좋지. 나만 믿어. 내 시험지 훔쳐올 거야. 뭐 걸리면 미안하다고 뭐 그러면 되지. 시은아 했어? O야 X야? 찍어봐. 그냥 너의 느낌대로. X죠. 아예 어려워. 자,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연습했다기보다는 언급했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과정은 메모해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메모를 하고 안 하고가 선택지의 그 세심한 어떤 포인트,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시간 단축까지 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쓴 걸 확인하는 게 더 빠르거든. 인간은 추상적인 것을 인지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인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 이 다음에 너희들이 실수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백날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시은아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어. 어떤 오빠가 맨날 시은이한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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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 해주면 믿을 거야? 시은아 뭐 해주면 믿을 거야? 어떻게 하면 믿어?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이거든. 그걸 안 믿는다니까? 뭘 하면 믿어? 행동으로 보여주면 믿는 거야. 구체적으로. 행동도 추상적인 거잖아. 더 구체적으로 가면 구찌 빡! 카드 써! 딱 이러고 널 위해 준비했어. 차! 벤츠! 딱 이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받을 건 받고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좀 더 받을 수 있나 없나. 인간은 추상적인 요소는 인지가 느려요. 그리고 추상적인 요소는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기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로 그냥 뻔지르르하게.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도 되게 사기 잘 치는 공간이거든. 작년도에 뭐 서울대 몇 명 갔다, 연세대 몇 명 갔다, 뭐 내 수업 듣는 애가 성적이 이만큼 올라갔다. 증명할 순 없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뭐 인간을 불신의 늪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니지만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양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인가 보군.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요게 집중돼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뭐군. 순서와 과정을 설명하는군. 그러면은 자, 그대로 선은 필라멘트를 그냥 P라고만 쓸게요. 필라멘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전자가 나와야 되고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열전자가 어디에? 수은 입자에 충돌을 하면 뭐가 나온답니다? 자외선이 나온답니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온답니다? 빛이 나온답니다. 자, 밑에 선지 보세요. 주어가 뭐야? 수은 입자야.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선지 분할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주체 왜곡. 순서를 보니까 수은 입자는 여기고요.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건 뭐야? 열전자야. 수은 입자가 방출되는 게 아니죠. 이걸 주체 대상 왜곡이라고 하면 됩니다. 쓰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사장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신경을 쓰시고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 아이고, X가 되겠지. 주체 왜곡이 먼저 보여드렸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재진술인데 원래 예전 교재에는 선생님이 재진술을 아이고야! 요 재진술을 좀 여러 개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뭐 여러 개 넣어봐야 의미가 없고 그냥 항상 우리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역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재진술, 동어 회피, 표현 바꾸기.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비문학 강의라든가 첫 강의할 때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절대로 다 못 써먹어. 몇 개만 좀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또 그 다음 몇 개. 올해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다음 달에 수능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뭘 할지를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내일은 출발선을 바꿀 수 있지. 자,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자, 표현을 볼게요.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지. 근데 표현을 바꾼 거네. 그죠? 이익을 덜 늘릴 여지가 있다.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았다. 아직은 좀 더 늘릴 수 있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보면 될 거야. 그럼 표현이 똑같은 말이지. 복사형 선택지입니다. 사실은. 요 문장을 그대로 떠온 거죠.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요렇게 표현을 바꾸는 재진술. 재진술을 하나밖에 안 넣는 이유가 뭐라고? 모든 문제에 다 있을 겁니다. 그대로 떠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5등급, 6등급도 아마 그 문제는 맞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변별력 확보가 아니죠. 시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되게 단순하고 이기적인 말이지만 나만 맞고 내 옆에 있는 애는 틀려야 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순도치는 조금 까다로운 건데 요거 눈으로 잠깐만 보세요. 주어를 서술어, 서술어를 주어로, 수식, 비수식, 원인, 결과, 선후, 순서를 바꾸는 거야. A란 뭐뭐인 B다를 B는 뭐뭐이다, 뭐뭐인 B는 A다. 같은 말이죠. A 때문에 B다를 바꾸면 B는 A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A로 인한 B는 요 문장만 별표 칠 겁니다. 뭐 위에 거 두 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졸지 말고 위에 거 두 개는 충분히 눈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실 거고 요것만. A로 인한 B는 C의 결과를 이끈다. 잘 보세요. B는 A로 인해 나타난다. 요거 맞아 틀려? 맞죠? 문장을 보세요. A로 인한 B니까 B는 A로 인해 나타난다. 이게 어순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아. 근데 C의 원인은 A이다. 아니죠? 주어가 B잖아. B. B가 C의 결과를 만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C의 원인은 A이다는 틀린 거야.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너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죠.
C의 원인은 B인데 B의 원인이 A니까 A가 C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 부모님은, 너희들 어머님은 전부 다 곰이 돼. 조상 따라 올라가면 곰새끼가 마늘 먹어갖고 우리 태어난 거거든. 비문학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딱 선을 잡으셔야 돼. 문장에 주어진 선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어가 뭐야? B입니다. B. 그러니까 A가 원인이라고 하면 안 돼. 그죠?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이건 순서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갔는데 이건 눈에 보이죠? 순서를 바꿨지. 순서 왜곡. 이거 이제 보통 도치 순서 왜곡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일라. 방향 오류라고 되어 있죠. 저 방향 정보는 생각보다 뭐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사용되면 오류를 좀 많이 범하죠. 이제 놓치는 거죠, 우리가. 자, 연습하기를 봅시다. 빨리빨리 좀 할게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그럼 화살표가 방향이 이렇게 돼야죠. 그치? 확실히 보이죠, 그러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가 아니라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실제로 다 기출만 가지고 만든 교재야. 좀 옛날 거긴 한데 내년에는 최신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방향. 가중치의 갱신은, 자, 요 가중치 갱신 주어. 요거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많이 하겠지만 위치 확인, 위치 정보, 가중치 갱신. 자,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여기 있어. 위치 찾았어. 위치 찾았어. 그러면은 입력 단자에서 출력 단자 방향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확인키. 출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출력에서 입력으로 가야 되는데 입력층의 단자에서 출력 단자 방향으로 되어 있죠? 바뀌었지? 그죠? 이거를 이상하게 강의를 이해해서 방향 나오면 전부 다 오답일 가능성이 크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출제자 마음이야. 이건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인과 왜곡이라는 거야.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그러니까 중첩적이다. 이것도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뒤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돼? 넘버링 붙일 생각을 하셨어야 돼. 왜 그럴까? 어떤 단어 때문에? 나오다 안 나오다 이것이. 중첩적이다라는 단어 때문에. 언어가 소멸한대요. 그 이유는 중첩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배웠죠. 우리가 배운 거 다 해볼까? 모든 문단에 어디는 중요하다? 모든 문단에 첫 문장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된 거야. 그리고 뒷문장은 그 중첩적인 원인에 대해서 쓸 거야. 이 부분이 그 원인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단어에 집중? 추상적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음식 뭐 좋아해? 한식.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한식 중에서 뭐? 원인은 중첩적. 넘어가면 안 되고 중첩이라는 단어를 인지해서 여러 개 넘버링 두세 가지 이상 준비하고 읽어야죠. 그죠? 거주지 파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종종 말살과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고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체크메이트 정도로 잡아는 내셔야지. 그리고 나서 이건 되게 단순한 질문. 순서의 흐름상 항상 원인이 먼저 그 다음에 결과죠.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이건데 순서가 잘못됐죠. 이게 원인이잖아. 거주지가 파괴돼야 언어 소멸이죠. 언어 소멸이 거주지를 파괴하는 건 아니지. 됐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머릿속에 좀 인지하면서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선지를 보실 때 그냥 기억의 잔상으로 껴맞추기로 선지를 볼 거야. 다시 말하면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에 대한 정보 처리로만 문제를 풀게 돼. 이게 딱 누가 하는 짓이야? 이게 4등급 애들이 하는 짓이야. 안 된다는 말이지.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생각하는 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양면 독해죠. 요거는 별표 칠 거야.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양면 독해는 양면 독해는 무엇의 핵심이냐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추론적 사고의 밑바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추론이다 이런 문제는 많이 좀 제끼면서 풀어요. 당분간만. 그런데 이제 추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문에 다 안 보여줬어. 조금만 보여줬어. 자, 뒤에 있는 거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 퍼즐을 만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출제하는 패턴을 보면 이 양면 독해가 좀 가장 밑바탕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거 없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A일수록 증가한다. 그럼 A가 아니면 뭐 한다는 뜻이야? 감소한다는 뜻이지. 어떤 논리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별표 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인 또는 전제가 바뀌면 결과 또는 결론이 바뀐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굳이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지?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 내가 어떤 오빠를 되게 사랑해.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좋아했던 모습이 사라졌어. 그럼 사랑도 깨지겠지. 김수진은 근데 날 왜 버렸지? 아, 유튜브 찍는데. 참. 저주받은 이유. 너는 뭐 아름다운 사랑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여기 미안한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학생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만나고 결혼하는 남자가 있을 거야. 실수로라도. 그지? 저 주변을 돌아봐. 그냥 이쯤 어디야? 그냥 검도 잘하는 민혁이냐 검도 못하는 민혁이냐 요 정도야. 어? 뭐 노래 잘하는 민혁이냐 노래 못하는 민혁 요 정도야. 뭐 내가 만나는 여자 내가 만나는 남자는 장밋빛 아니 그런 남자는 다 너희들 안 만나. 요쯤 어디야. 키 작은 이정우냐 키 큰 이정우냐 뭐 그 정도야. 뭐라고 못 들었어 뭐? 아,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씨 좋은 말 같지가 않은데. 자 보자. 닥쳐. 자 이거 봅시다. 밑에 거.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 요걸 줄글게요.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이게 조건이고요. 1. 의도하지 않게 조건 2가 되는 거야.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 조건 3이 되는 거야. 일단 개념인데요. 이걸 외부성이라고 한다. 외부성의 성립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제3자, 의도성 없이 이익이나 손해. 밑에는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입니다. 조건이 깨졌죠. 직접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여야 왜 이래 이거. 제3자여야 하는데 얘는 당사자니까 조건이 깨졌죠. 그러니까 결과 외부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것을 뒤집어봐. 조건을 뒤집어봐. 결론도 뒤집히는지 생각해봐. 이게 양면이야. 주로 양면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제나 법지문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걸로 많이 나오고요. 생각보다 3점짜리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요거 한번 해봐 그럼 이제. 해보세요 요거 OX. 백열전구 어쩌고 저쩌고. 지혜 했어?
우리가 지금 양면 배우고 있죠. 봅시다.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출 겁니다. 왜 낮출 거래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게 결국에는 상관관계 정보거든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길어지고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관관계는 반드시 메모하라고. 그래서 이제 메모하면서 푸시면 되는데 아직 뭐 문제 푸는 데 보니까 전부 다 눈으로만 풀고 있는데 안 돼요, 사실은. 메모하시면서 읽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수업의 목적은 뭐 메모 훈련이 아니니까 양면의 원리만 봅시다. 여기 보니까 고온으로 가열됨으로 백열전구의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수명은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죠. 양면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양면시킨 거잖아.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온도를 낮춰도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진대요. 근데 우리는 온도를 낮추는 조건이죠. 그럼 빛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빛의 비율이 요 정도는 알잖아. 빛이 나오는 비율. 그게 뭐야? 빛을 발하는 발광률.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게 이제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이게 재진술이라고 해줘. 됐니? 그래서 지문의 정보를 뒤집어서 서술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보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한번 이건 미리 한번 했었지. 그죠?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은 정상 상태에서는 양면시켰어. 질병이 생길 경우 변하지 않는다. 자,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그지? 원리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뭐 비문학 과제물을 하고 뭐 기출을 풀면서 이 선지가 보이느냐? 뭐 보이면 너무 좋죠. 어느 날 우연히 하나라도 보이면요, 그 시점부터는 뒤로 잘 보입니다. 항상 이게 처음에 어려워. 양면이건 재진술이건 한 번, 두 번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잘 보여. 왜 그럴까? 내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3원칙 범주 포함인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로 오답률이 높을 때 좀 사용되는데 위에 거 범주화라고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시면 some과 all, and와 or 무슨 차이인지 알죠? 일부분을 건드리느냐, 전체를 건드리느냐, 정보를 추가시키느냐, 선택을 주느냐, 요 차이가 되겠지.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밑에다가 편집하면서 밑에 게 하나 날라갔어. 가능성이냐, 무조건이냐. 요것만 잠깐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maybe, must까지. 요것만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지문 볼게요. 마지막 지문. maybe, must가 뭐냐면은 1문단 쭉 읽었다고 치고요. 그럼 간단하게만 찾을게요. 2문단에 보시면 이익에는 자, 요거 아까 했던 거 해볼까?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경제체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윤 추구, 투자, 생산이 나오는 거야. 고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추구, 다시 말하면 이윤 추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기업의 목적이죠. 그러고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니까 단기적 이윤과 장기적 이윤이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앞문장에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단기적 이익이 있고 길게 보는 이익이 있어. 근데 기업은 뭐를 해야 된다? 길게 보는 이익을 해야 된다. 그럼 키워드 두 개로만 정리하자. 기업, 장기. 이렇게만 하는 거라고. 그게 머릿속에서 얼만큼 깔끔해지느냐? 연습을 하셔야죠. 실제로 장기와 자 충돌할 거야. 무엇이? 단기가. 근데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장기 추구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단기 잘 봐.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 도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럴 수도 있다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야?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보세요. 재진술 다시 나오는 거야.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 이 말을 재진술로 하면 뭐가 돼?
단기 이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느낌으로 기억하셔야 돼. 이 선지의 원리는 수학의 공식 같은 게 아니잖아. 재진술이 되는 거야. 이익을 포기한다? 이익의 반대가 뭐야? 손해잖아. 손해를 감수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굳이 저거는 양면진술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나서 포기하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밑에는 뭐라고 써놨니?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얘는 maybe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얘는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must로 해놓은 거야. 틀려. 많이 나오는 선지는 아닌데 나왔다 하면은 뭐 그냥 우구장창 다 걸려 넘어지는 선지. maybe, must가 뭔지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선지 원리는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모르고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고력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야. 어떤 사고의 습관?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볼 때 출제 의도를 고민하라. 두 번째, 시간 단축이 생깁니다. 왜? 생각을 넓게 잡지 않고 출제자가 선지를 만드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 타겟팅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다면 시간 단축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비문학은 더 나아가서 국어영역은 시간 단축에 어떤 새로운 기법이 없습니다. 짜잔한 것들이 모여서 익숙함으로 시간을 단축시키셔야 돼. 기억해. 이거를 배우는 연습하는 이유가 뭐라고? 출제 의도성을 고민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 두 번째, 많은 생각 없이 타겟 정보만을 생각함으로써 함정을 피하여 생각의 시간을 줄인다. 시간 단축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선택지 원리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한두 개만이라도 요거 발견되네. 그 순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이번 달이 됐던 다음 달이 됐던 다다음 달이 됐던 상관이 없어. 어느 한순간. 12월 달은 너무 느려요. 12월 달에 발견하는 거는 수능 오답 노트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위에 거 올라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범주인데요. 요거 아까 읽었던 문장이니까 잘 보세요. 외부성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쓸게요. 이익 or 손해야. 이익 또는 손해야. 그죠?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외부성이라는 범주로 묶여야 돼.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 여기를 보면 외부성은 뭐라 그랬어? 어디 갔어?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극대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랬어. 그러면 외부성은 비효율성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뭐라고 가르칠 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위 진술은 또는 상위 정보는 이게 무슨 정보가 되는 거야? 하위 진술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이건 또는 or 손해를 주는 외부성이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익 준다고 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별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 문제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너무 추상적 진술로 정보를 처리했지. 어떻게? 읽어보니까 외부성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안 좋은 단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너무 추상화시킨 거야. 외부성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미지를 잡은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이익은 좋은 거거든. 얘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효율성 초래하지 않아. 맞아. 이렇게 풀어버린 거라고. 추상화 진술을 구체화시켜서 정보화시켜야 돼. 범주의 오류가 되는 거죠.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밑에 거 해보세요. 요거 해봐. 위에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은아 했어? O야 X야? X죠. 간단하게만 하면은 범주를 봤을 때 큰 상위 범주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디 갔냐? 동영상 압축이 상위 범주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화면 중복, 화소 중복, 통계적 중복이라고 갈라진 거죠. 그치? 그런데 동영상 압축은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이 문장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이게 상위 정보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화면, 화소, 통계 중복 역시 화질의 차이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머스트 메이브로도 볼 수가 있겠죠.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 요 말을 한 거고요. 화소간 중복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써도 상관없어. 됐니? 보이셔야 돼요. 한 번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보입니다. 까지 해서 선지 원리 강의를 마치고요.